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면 좋겠어요. 살다 보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더군요. 제 나이 겨우 50인데 벌써부터 건강 타령이나 하는 게 가소로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기에 드리는 말입니다. 제가 아팠던 건 아니고 남편이 많이 아팠어요. 덕분에 과부 아닌 과부로 20년 넘게 살아야 했답니다. 지금도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진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남편이 저희와 함께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모두가 웃으며 살 날이 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딸아이를 키워오긴 했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는 무리가 없었답니다. 시부모님들이 저희 두 모녀 힘들게 살지 말라며 매달 생활비를 풍족하게 주셨거든요. 참 감사한 분들이세요. 그런데도 항상 저만 보시면 죄인인 듯 고개를 숙이시던 분들이시랍니다.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보거든요. 제가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아버지가 스포츠웨어 매장 여러 곳을 가지고 계세요. 경제적으로는 꽤 사정이 좋으시죠. 원래부터 부유한 집 자식이기도 하셨기도 했고 사업적으로도 수완이 좋으신 분이라 트렌드를 읽는 감각이 뛰어난 분이기도 하셨어요. 처음 시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때가 생각납니다. 진짜 놀랐어요. 저희 집이 가난한 건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오신 부모님 덕에 그래도 중산층 정도는 됐거든요.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게 그 증거죠. 꼭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 대부분도 그 정도 집에서 살고 있고요. 그런 집만 보다가 시댁을 보니 진짜 눈이 휘둥그레지대요. 이게 자기 집이라고? 내 집은 아니지. 우리 아버지 집인 건 맞고. 우와, 나 이런 집 TV에서만 봤어. 왜 있잖아, 재벌집 같은 거. 오빠 재벌이었어? 이 재벌 같은 소리 한다. 야, 내가 재벌이면 그 꼴로 학교를 다녔을까? 그러게, 맨날 군복만 걸치고 다녔잖아. 왜 말 안 했어? 무슨 말? 오빠네 부자라는 말. 아버지가 부자지 내가 부자는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그 말 했으면 뭐가 달라져? 아이, 설마 나랑 결혼 안 하려고 했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놀라서. 그리고 말은 제대로 해라. 나 안 만나겠다고 수시로 잠수 탄 건 내가 아니고 오빠잖아. 아, 또 자존심 상하네. 세상에 어떤 여자가 싫다는 남자 쫓아다닐까? 말은 바로 해라. 내가 언제 너 싫다고 그랬어? 그게 그거지. 수시로 약속 펑크 낸 거 나 싫단 말이 아니고 뭐야? 그랬는데도 졸졸 따라다닌 나도 참. 에이, 지난 이야기잖아. 에이, 춥다. 어서 들어가자. 부모님이 너 기다리고 계셔. 잠깐만. 정신 좀 차리고. 근데 두 분이 나 싫다면 어쩌지? 드라마 보면 부잣집 시어머니가 며느리감 가난하다고 막 그러시잖아. 아이고, 이 멍청아. 그건 드라마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너희 집이 왜 가난해? 가난한 집 자식이 그런 옷 입고 다녀? 그냥 오빠 집 보니까 우리 집이 막 가난하게 느껴지네. 진짜로 오빠 부모님이 그러시진 않겠지? 나 그러면 어떡하지? 아야, 왜 때려? 네가 하도 바보 같은 소리 하니까 그렇지. 우리 집이 좀 사는 건 맞아. 뭐 아버지가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하시고 원래 할아버지가 많이 부자셨대. 근데 뭐 그렇다고 막 이상한 분들 아니셔. 내가 너 말했을 때도 아니다. 그냥 만나 뵈면 알 거야. 어서 들어가자. 오빠 집 앞에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할 정도로 오빠 집은 으리으리했어요. 서울에 그런 커다란 2층 집을 가진 사람이 어디 흔할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가 죽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에요. 두 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어서 와요. 하진이가 칭찬할 만하네. 춥죠? 이리 앉아요. 그래, 어서 앉아.
차 한 잔 마시고 밥 먹자. 안녕하세요. 이서랑이라고 합니다. 이거 받으세요. 가지고 간 선물을 드리고 잔뜩 긴장한 채 소파에 앉았어요. 밖에서 본 것보다 더 크고 멋진 집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긴장하다 보니 집을 살필 정신조차 들지 않았어요. 두 분들 눈에는 그런 제가 귀여워 보이셨나 봐요. 추워서 그래요? 여보, 보일러 온도 좀 높여요. 미안해요. 저 양반이 보기보다 짠돌이라 이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추워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게 편할 것 같아서요. 그럴까요? 어차피 조만간 우리 식구가 될 테니, 허허. 혹시라도 제가 눈에 안 쳐실지도 모른다는 제 예상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시부모님들은 제가 자신의 집에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셨거든요. 우리 하진이가 이렇게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올 줄은 진짜 몰랐어. 그것도 이렇게 예쁘고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나 진짜 너무 좋네. 아닙니다. 제가 예쁘다뇨. 그래도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그러게 제가 뭐가 예뻐. 하여간 우리 엄마 눈 낮은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저놈 말하는 것 보소. 아이 네 엄마가 눈이 낮다니. 네 엄마 눈 엄청 높아. 그러니까 나랑 결혼했지. 아이 진짜 좀 그러지 마요. 아버지 외모가 솔직히. 아니 내가 어때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결혼하고 나서도 나 좋다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여보, 지금 애들 앞에서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그냥 그렇다고. 아이 저놈이 나보러 못생겼다잖아. 그게 내 욕이기만 해? 아이 당신 욕이기도 하잖아. 참 다정스런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런 분들과 가족이 된다는 상상을 하니 절로 행복해지더라고요. 제가 졸졸 따라다닌 게 다 그래서였나 봅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일원이 되려고요. 창피한 말이긴 하지만 제가 진짜 남편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남편은 대학 선배예요. 같은 과는 아닌데 교양 과목을 같이 들었어요. 참 신기한 게 제가 절대로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마냥 우물쭈물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남자에게 먼저 대시하는 애가 아니었어요. 근데 남편한테는 그랬답니다. 솔직히 저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갔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사람에게도 그러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에겐 그랬어요. 다 인연이 되려고 그런 거였을 겁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남편을 따라다닌 거 아니겠어요? 서랑이 너 진짜 왜 그래? 그 선배 좀 이상하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선배가 그 선배랑 같은 과라서 잘 안 돼. 근데 그 선배 좀 이상하대. 아니, 많이 이상하대. 가끔 혼자서 중얼대기도 하고 한 달 동안 학교도 안 나오고. 그래서 과 내에서도 친한 친구 하나 없는 사람이래. 이 언니가 걱정돼서 그래. 내가 진짜 괜찮은 남자 소개해 줄 테니까 제발 그 말도 안 되는 스토킹 좀 그만해. 네가 뭐가 모자라서 너 싫다는 사람을 따라다니냐고, 멍충아. 친구 말이 100번, 1000번 맞았어요. 남편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가끔 그런 낌새를 눈치챌 정도였어요. 근데 그건 잠깐 그랬던 거고요. 평소에 남편은 진짜 다정다감한 사람이에요. 제가 춥다면 장갑을 가져다 주고 덥다면 열심히 손부채질을 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친구 말대로 남편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타기도 했어요. 그러다 불쑥 나타나서는 헤어지자 그러기도 했고요. 솔직히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기는 했어요. 근데 제 알량한 자존심조차 남편을 못 보는 것에 비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일만 서너 번이었어요. 마지막에 그랬을 때는 저도 진짜 그래야 하나 싶더라고요. 나이도 적당히 찬 상태였던지라 단순한 연애가 아닌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더 그랬어요. 자기 여자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1도 없어 보이는 남자와
평생을 같이 한다는 게 오죽 무서웠겠습니까? 정말 나 모르겠어. 오빠가 날 사랑하는지 아닌지. 오빠가 말해줘. 나 사랑해? 대개는 여자가 이별을 생각하면서 묻는 질문이니만큼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은 쉽게 입을 못 열었어요.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수가 없었죠. 진짜 말하긴 싫었지만 해야 했습니다. 제가 4년을 매달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 바보처럼 살긴 싫었어요. 역시 그렇구나. 미안해. 사랑하지도 않는 애가 매일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싫었을까. 그래도 난 오빠가 나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거 아니란 거 알았으니 나 물러날게. 그동안 아이, 너 사랑해. 진짜 많이 사랑해. 그래서 이러는 거야. 너 사랑하니까, 넌 언제나 행복했으면 하니까 널 밀어내려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해서 이별한다는 말, 그런 건 영화에서나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러대요. 어쩌면 그때 남편은 망설였는지도 몰라요.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제게 말하고 제 선택을 기다리는 것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로 제가 자기를 떠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수없이 고민하고 망설였음에도 끝끝내 진실을 털어놓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제가 남편이었다고 해도 고민이 됐을 거였어요. 정말로 갖고 싶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때 저한테 솔직하게 털어놨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조금은, 아니 많이 달라졌을 테니까요. 어쩌면 남편이 두려워한 것처럼 이별을 택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꼭 그랬을까요? 그때 제가 아니니 단정지어 말할 순 없겠지만 남편을 거두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했으니 그럴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들 달라질 건 없으니 다 후회고 미련이겠죠.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이 자기가 저한테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에 이르게 된 거였고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시부모님들이 너무도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더 욕심이 났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화목한 두 분이라면, 그런 가정에서 큰 남편이라면 저희 가족 역시 그리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제가 연애 시절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상한 남자였어요. 제가 보고 싶다며 뜬금없이 출근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집으로 들이닥치는 남자가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남편이 일반 회사에 다니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었죠. 남편은 대학 졸업 후 다른 동기들처럼 대기업이나 그 밖의 조직에 몸을 담는 대신 시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어요. 시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참 많았어요. 주로 의류에 관련된 일들을 하셨어요. 외국의 브랜드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일도 하셨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직접 대리점 같은 것을 개설해서 운영하시기도 했고요. 남편은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울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그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압니다. 아무리 대표이사가 아버지라고 해도 회사에 몸담고 있으면 아들이 아닌 직원에 불과하니 열심히 하는 게 맞죠. 아니 오히려 자식이니 더 모범을 보여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겠지만 한참 신혼의 달콤함에 빠진 때였으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오히려 저도 그런 남편을 기다릴 정도였는걸요. 철없다 생각하시겠지만 신혼 때는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깨가 쏟아지던 신혼은 생각보단 짧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임신을 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저에게만 오롯이 쏟아지던 사랑이 둘로 쪼개지다 보니 그리 된 거였어요. 퇴근하고 오면 제 배에 얼굴을 파묻고 뱃속 아이와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는 일은 가끔은 질투가 나는 일이었어요.
그전에는 언제나 제 얼굴을 보며 하던 말이었는데 이젠 아이에게 그러지 뭐예요. 오죽하면 제가 투정을 부렸을까요? 말만 그랬지 사실은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여자였죠. 그래도 가끔 걱정스러운 일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가끔 남편이 악몽을 꾸는지 새벽에 일어나 거실에 우두커니 있곤 했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다 옆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남편을 찾다 그걸 봤어요. 처음 그랬을 땐 좀 무서웠어요. 제가 남편을 불렀는데 남편의 눈빛이 제가 알던 그 눈빛이 아니었답니다. 그래봐야 잠시였어요. 곧 제가 나온 걸 알고는 걱정하는 눈으로 되돌아갔으니까요. 뭐야? 왜 나와 있어? 잠이 안 와? 잠깐 깼어. 왜 나왔어? 더 안 자고. 자기가 없으니까 잠이 안 와. 빨리 들어가자. 처음엔 드문드문 그랬는데 우리 딸 초이가 태어나고는 그런 일이 훨씬 더 잦아졌습니다. 그래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기를 키워보신 분은 알잖아요.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 보채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기 울음소리에 잠을 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육아에 지쳐 기절하다시피 잠든 저보다 먼저 남편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도 생각했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따지고 보면 제가 참 무뎌서 그랬던 거였어요. 때때로 이상하게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적지 않았음에도 전 그게 애를 돌보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느낀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초이가 갓 돌을 넘긴 때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그러대요. 나 모레 이탈리아 가. 이탈리아? 왜? 왜긴 왜야. 출장이지. 말씀드렸다시피 시아버지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이 의류 브랜드를 발굴하고 그를 국내에 들여오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패션 선진국이라 할 이탈리아나 프랑스 쪽과의 교류가 적지 않았어요. 때론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근데 그 전까지 그 몫은 언제나 시아버지가 하시던 거였답니다. 그걸 남편이 하게 된 거였어요. 하긴 이제 당신이 할 때도 됐다.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나도 따라가고 싶다. 이탈리아라. 지금은 초이 때문에 힘들겠지만 초이 조금만 더 크면 그러자. 내가 약속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 고생은 초이 웃는 것만 봐도 행복한데 나보다는 당신이 고생이지. 마누라랑 새끼 먹여 살리느라 고생이 많다. 헤헤. 당연한 거잖아. 미안해. 당신이랑 우리 초이 제대로 못 돌봐줘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당신이랑 살아서 얼마나 행복한데. 고마워. 진심이야. 아, 이거 쑥스럽다. 나도 그래. 나 진짜 당신이랑 초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왜 그래? 꼭 전쟁터 나가는 사람 같이. 그런다고 내가 넘어갈 줄 알아? 이탈리아 가면 내 선물 꼭 사와야 돼. 빈손으로 오기만 해봐라. 당장 내쫓을 거니까. 제가 남편을 내쫓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쫓고 싶어도 들어와야 내쫓던 말던 했을 테니까요. 일 때문에 이탈리아로 갔던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귀국 예정일만 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현지 사정상 일이 생겨 며칠 더 미뤄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일주일이 더 지나니 온갖 걱정이 머리를 메우더라고요. 당연히 시아버지를 찾아뵈었어요. 저희 집의 기둥이자 모든 걸 관장하시던 분이었으니 그래야 했죠. 너무 걱정 말아라. 나도 현지 관계자들한테 다 연락해 두었으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 괜한 걱정하지 말고 있어. 얼굴이 이게 뭐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나 소식이 끊어졌으니 걱정을 안 하는 게 이상했죠. 잦은 일은 아니라 해도 해외 관광지에서 한국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했으니 더더욱 걱정이 컸답니다. 무엇보다 아무 일이 없었다면 남편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내인 저와 딸인 초이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걱정할 걸 뻔히 아는데 소식을 끊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말을 하신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시어머니 역시 얼굴이 퀭해져 있었답니다. 그래도 며느리인 제 앞에선 최대한 의연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게 더 안타까웠어요. 저한테는 남편이지만 두 분에겐 자식이잖아요. 저도 애를 키워봐서 알지만 솔직히 남편보단 자식이 훨씬 애틋하게 여겨지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온다 간다 연락도 없이 증발해버렸으니 여간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두 분은 자기들보다는 제 걱정을 먼저 해주신 고마운 분이셨어요. 모든 가족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남편의 행적을 찾았지만 남편은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옥이 있다면 그런 거였을 겁니다.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단 1시간도 편안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서 도움을 청했겠지만 저 먼 타국에서 벌어진 일이니 따로 할 만한 것이 없었기에 더욱 애가 탔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남편이 이탈리아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을 거라 수군댔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올바른 결론이었죠. 좋은 부모에 예쁜 아내, 사랑스러운 자식까지 둔 남자가 자의로 사라질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유는 하나뿐이죠. 안 좋은 일을 당한 거요. 저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있고 저희 초이가 있는데 남편이 안 돌아올 리가 없다고 수백 수천 번을 외쳤답니다. 다 허사였어요. 1년이 지나도 또 다른 몇몇 1년이 지나도록 남편은 아무런 소식을 전해오지 않았답니다. 너무도 끔찍한 세월이었어요. 다들 남편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며 절 위로해 주었지만 전 여전히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조차 그러셨죠. 금쪽 같은 자식이 혼자서 힘들게 사는 걸 보기가 힘드셨으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유서방은 이제 없는 사람이지 싶다. 힘들고 괴로워도 어쩌냐.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법이란다. 그게 이 세상 이치고. 엄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빠가 없긴 왜 없어? 벌써 5년이다. 유서방이 괜찮다면 왜 아무 소식이 없겠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엄마의 말에 제가 발악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사위였지만 자기 딸을 돌봐줄 수 없게 된 사람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믿으셨겠죠.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셨던 거고요. 엄마 진짜 나보고 지금 뭘 하라고? 선? 내가 처녀야? 나 초이 엄마야. 우리 그이 아내고. 그런 나한테 지금 선을 보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시부모님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 알잖아. 당신들은 자식을 잃어버려 슬픔이 크신데도 나랑 초이 힘들까봐 내색도 안 하고 매달 말도 안 되는 생활비를 주시는 분들이야. 두 분을 봐서라도 엄마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가. 나 당분간 엄마 안 봐.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엄마가 제게 선자리를 들고 오셨답니다. 혼자서 외로이 지내는 제가 안타까우셨겠죠. 이해는 해요. 그래도 그건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 혹시라도 저희 두모녀 힘들까봐 매달 엄청난 돈을 주셨어요. 남편이 제게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였죠.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자식도 없어진 마당에 며느리랑 손녀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척하고 내놓을 수가 있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로 따뜻한 분이셔서 가능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제게 선을 보라셨죠. 그러니 제가 화를 안 낼 수가 없었던 거죠. 두 분이 저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그런 말씀까지 다 하셨을까요? 많이 힘들지? 우리가 면목이 없다. 네 청춘, 네 젊음 고스란히 사가가는 걸 보면서도 그냥 내 며느리, 내 손녀 하루라도 더 보고 싶어서 욕심이나 부리고 있는 몹쓸 늙은이들이구나 우리가. 어머니는 왜 또 그러세요? 저야말로 두 분한테 매번 패만 끼치고 사는걸요. 패라니.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패는 네가 아니라 우리가 끼치고 있지. 설마 우리가 보내주는 생활비 때문에 그러는 거냐?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내 아들이 책임져야 할 사람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으니 부모인 우리라도 그래야지. 그러니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말아라. 알겠냐? 그래도 너무 많잖아요. 저희 둘 그 밥만 있어도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요. 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언젠가 하진 이놈이 돌아와서 너랑 초이가 부족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보나마나 우릴 원망할 거 아니냐. 난 그 꼴은 못 본다. 아니할 말로 내가 이 돈 가지고 살면 뭐 하겠냐.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인간이 그 와중에도 돈 벌겠다고 악을 쓰는 게 꼴상사납지만 난 그래야 한다. 그래서 너랑 초이한테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돈만 아는 돈벌레라고 비웃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모르진 않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된 후에도 시아버지는 여전히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럴 나이도 아니셨고요. 타고난 감각이 있으셨으니 하시는 일은 여전히 순항 중이셨어요. 당연히 수입도 더 늘었고요. 그러니 제게 그 많은 생활비를 주신다는 거였어요. 결국은 저희를 위해 그러신 거였죠. 너무 감사했어요. 염치 없지만 계속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시지 뭡니까? 얘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이제 초이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잖니. 언제까지 아빠 없이 사는 것도 초이한테 좋을 것 같지도 않고. 어머니가 운을 띄우시는 모양새가 언젠가 한번 겪었던 일이지 싶었어요. 설마 했지만 분명히 그랬답니다. 저희 엄마가 했던 그 말씀을 시어머니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자기 아들을 버리고 새 삶을 찾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건 저를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생각하셨다는 증거였죠.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저 안 들을래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라고 뭐가 좋아서 그러겠니? 그렇지만 너나 초이를 생각한다면 싫어도 해야 하는 말이야. 아니에요. 저 싫어요. 아무리 뭘 하셔도 전 싫어요. 저 지금처럼 살 거예요.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릴 거예요. 두고 보세요. 오빠 꼭 올 테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불쌍하다 여기시면. 울지 마라. 왜 울어? 우리가 미안해서 그런다. 우리만 아니었으면 네가 왜 이런 험한 꼴을 당했겠어? 다 우리 욕심 때문이다.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 하는 건데 무작정 욕심만 부린 우리 죄야. 다들 울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이유로 흘려야 했던 그 눈물의 진실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진실을 알게 되면서 원망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저를 그리고 제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그분들을 오래도록 원망할 수는 없었어요. 잘하셨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부모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 말처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어도 어떤 식으로 조롱해도 부모에게 중요한 건 오직 자기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평생 그런 선택을 한 자신들을 꾸짖고 나무라면서 힘겹게 사신 분들이세요.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깨달으신 두 분은 더 이상 제게 자신들을 떠나라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다른 걸로 남편의 부재를 메워주려 하셨답니다. 네? 제가요? 안 돼요. 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버님이 어떻게 이루신 건데 저 같은 게 그 일을 감당한다고요. 말씀 걷어주세요. 매일 나오라는 것도 아니잖니. 그리고 이제 초이도 중학생이 되면 학원이다 보다 바빠질 테니 너 혼자 집에 있는 시간도 늘 거다. 그런 시간에 나오라는 거야. 내가 하진이 그렇게 되고 나서 왜 그렇게 일을 했겠니? 그래, 너랑 초이한테 다 물려주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진실은 그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는 괴로움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어서였다. 아비가 강요하는 건 아니다만 너한테 나쁠 것 같지 않아서 그러니 좀 더 생각해 보려무나. 아버님이 제게 당신의 일을 도우라셨어요. 처음에야 펄쩍 뛰었죠. 사회생활이라고는 결혼하기 전 2, 3년 한 게 전부였는데요. 저희 초이 키우면서 보낸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멍청한 여자인 제가 아버님의 일을 도운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님은 한사코 그러라시지 뭡니까? 제가 혼자서 외로움에 떨지 말라는 배려셨어요. 그 깊은 뜻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매장 중 한 곳에서 일을 하기로 한 거였어요. 초이도 좋아했답니다. 아무리 어려도 기집애는 다르잖아요. 매일 자기만 바라보는 엄마가 안쓰러웠을 겁니다. 아버님과 초이까지 그러니 일을 해야 했어요. 아버님 말대로 일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더군요. 재고 정리하고 물품 체크하는 간단한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가끔 마음 아픈 일도 겪었지만 괜찮았어요. 세월이 그만큼 흐른 탓이었죠. 저희 매장이 스포츠웨어 전문점이지만 손님 대부분은 일반인들이세요. 부모가 손잡고 아이 옷을 사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엄마 손에 끌려오는 경우지만 아버지를 대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예전과 다르게 가정적인 남자들이 늘어난 때문일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남편을 떠올리게 됐어요.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저랑 우리 초이랑 이런 곳에 와서 옥신각신 했을 테니까요. 이거 입어라 저건 아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 한쪽이 아려오곤 했지만 세상 모든 상처는 언젠가 아무는 법이죠. 조금씩 그를 받아들일 때였어요. 남편이 사라진 지 17년이 되던 해였어요. 아무래도 네 엄마 몸이 안 좋은 모양이다. 시아버지가 연세가 거의 팔순을 바라보실 때라 예전처럼 자주 매장들을 찾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저희 매장은 제가 있으니 한 달에 2번은 오셨답니다. 매장 관리를 핑계로 며느리를 보러 오신 거였죠. 연세가 그러셨어도 참 정정하셨어요. 시어머니도 그러셨고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 뭡니까? 어머니 몸이 안 좋다니요? 지난달에 뵐 때도 정정하셨잖아요. 아니 늙으면 다 여기저기 말썽이 나는 게 맞지. 겉보기야 멀쩡해 보여도 뭐 어디 속까지 그렇겠나. 전 단순한 질병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는 정정하셨거든요. 시아버지보다 2살 어리신 시어머니는 7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테니스다 등산이다 하시면서 노익장을 과시하셨는걸요. 그래서 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였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암이란다. 자궁 쪽에 물혹이 생겼다길래 아니 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게 그냥 물혹이 아니라 암덩어리였대. 검사는요? 검사는 해봐야 알죠? 다 했어. 대학병원 2곳이나 갔는데 2곳 다 똑같이 말하더구나. 수술해야죠. 항암 치료도 하고. 어머니 건강하셨으니 얼마든지 나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랬으면 싶은데 의사들이 힘들겠다더구나. 이미 수술할 시기를 놓쳤다네.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결코 담담할 수가 없으셨죠.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온 당신의 반려자가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며느리인 제 앞이니 억지로 그러셨던 거죠.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이었어요.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으니 더 그랬죠.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만큼, 아니 어쩌면 친정엄마보다 더 저를 애틋하게 생각해 주신 분이셨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제가 안타깝다면서 수시로 반찬도 갖다 나르시고 길을 걷다 좋은 게 보이면 초이 걸 사면서 덤으로 제 것도 샀다시며 너스레를 떠시던 분이셨거든요.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를까요? 더 안쓰러웠던 건 자기 자식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면서 미안함을 감추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게 어디 어머니 잘못이었습니까? 그럼에도 항상 그러셨답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되시니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아이고, 아이 나 또 잔소리 꽤나 듣겠구나. 네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리 신신당부를 했는데 네 얼굴 보니 숨길 수가 없어 그런 건데. 괜찮다. 이게 뭐 울 일이냐.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할 길인 것을 살 만큼 살기도 했고 너 네 엄마 앞에서는 울지 말거라. 네가 울면 괜히 자기 때문에 너 슬프게 했다고 자책할 사람인 거 알지? 알죠. 당신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는 걸 더 아파할 분이셨죠. 그렇게 고운 분이셨어요. 제가 남편을 어이없이 잃고서도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초이 때문이기도 했지만 두 분이 안 계셨다면 이렇게 멀쩡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절대로 울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 되는 그 짧은 기간에 시어머니가 너무도 쇠약해지셨더라고요. 몸무게도 쑥 빠져서 광대뼈가 도드라질 정도가 되셨거든요. 그 얼굴을 보고 어떻게 울음을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평생 도움이 안 된다니까. 왜 애를 울게 해요? 괜찮다. 나 괜찮아. 치료도 잘 받고 있어.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고 크기가 줄면 수술을 할 수도 있대. 내가 우리 초이 대학 들어가는 것도 봐야 하고 웨딩드레스 입는 것도 봐야 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암이 무섭다 한들 그깟게 뭐라고. 내 그거 다 보기 전에는 절대로 안 뜰 테니 울지 마라, 응? 그리 자신있게 말씀하신 분이 왜 그러신 걸까요? 시어머니는 초이 대학 들어가는 것을 본다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셨어요. 겨우 8개월 남짓 더 사시고는 저희를 떠나셨답니다. 그나마 마지막 한 달은 중환자실에서 거의 의식 없이 사셨고요. 시어머니의 몸이 계속 나빠져 중환자실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찾았을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해서 못 견디겠다. 다 내 잘못이야. 네 아버지는 그러지 말자 했는데 내가 우겼어. 네가 그만큼 욕심이 났어. 그래서 그런 거란다. 네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지 말어. 알았지? 또 저러신다. 뭐가 죄송하고 뭐가 미안해요. 그러지 말고 빨리 낫기나 하세요. 어쩌면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망설이신 건 아닐까요? 그래도 진실을 털어놓지는 못하셨어요. 혹시라도 진실을 알게 되면 제가 당신을 미워하게 될까 두려우셨던 거죠. 그래도 말씀하셨어야 했어요. 저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당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평생 사실을 감춘 자신을 탓하며 사셨을 텐데 마지막 길을 떠나기 전이라도 그 사실을 털어놓고 개운하게 떠나셨으면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하셨을 것 같아서요. 제가 뭐라고 시어머니를 원망하겠습니까? 시어머니와의 마지막이 아직도 선하네요.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를 자주 뵐 수도 없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30분이 주어졌고 그때라야 볼 수 있었답니다. 그래봐야 의식이 없으시니 대화를 할 수도 없었죠. 그래도 꾸준히 뵈러 다녔어요.
저도 시어머니와의 이별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던 때문이었어요. 20년 세월 동안 저한테 농으로라도 싫은 소리를 안 할 만큼 어질고 고운 분이셨어요.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신 그분과의 이별을 상상하기도 싫었지만 중환자실에 누운 채 가쁜 숨만 토해내는 걸 보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했죠. 그날 어머님이 떠나시던 그날 제가 오전 면회 시간을 가졌답니다. 의식이 없는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죠. 숨 좀 편히 쉬세요. 힘드시죠? 조금만 더요. 힘드셔도 조금만 더 계셔주세요. 초이 대학 가는 거 보신다면서요.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본다셨잖아요. 저 그때 어머니랑 나란히 앉아서 같이 울고 싶어요. 저 혼자 울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어머니가 저랑 같이 울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 부탁이면 언제나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들어주세요. 네?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그러대요. 사실 이 정도 되시는 분은 의식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냥 인간의 마지막 의지가 숨을 쉬게 할 뿐이라고요. 매번 보시는 분들이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일까요? 아니었어요. 맞잡은 제 손에 어머니의 힘이 느껴진 것도 아니었고 고개를 끄덕인 것도 아니었지만 분명히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셨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그 증거였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분명히 흘렀어요. 간호사들은 그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라고 그러겠지만 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제 부탁을 들어주신 거였지요. 시간이 좀 빠르긴 했지만 당신으로선 그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인 걸 아셨으니 그러신 거였죠.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머님의 그 눈물을 본 제가 무슨 자격으로 원망하고 화를 낸답니까? 그 고운 사람을 무슨 수로요? 그렇게 어머니는 떠나셨어요. 남편이 서야 할 상주 자리에 저와 초이가 섰답니다. 많은 분들의 애도 속에 떠난 어머니를 뒤로하고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요. 어머니가 떠나신 후 아버님이 부쩍 약해지셨어요. 언제나 기댈 수 있던 자리가 비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라도 아버님을 잘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한 거였고요. 그럴 필요 없다. 당장 초이 학교는 어쩌고? 친구들도 다 거기 있는데 이 동네로 이사 오면 초이가 힘들어. 나 요즘 밥도 잘 먹어. 이게 요리라는 게 꽤 재밌기도 하고. 근데 집이 너무 크니 안 좋더구나. 아무래도 이 집 팔고 좀 작은 곳으로 갔으면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 집을 파신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사신 세월이 얼만데. 남겨진 추억이 아깝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이 집에서 30년을 사셨거든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진 이 집을 다른 사람이 사들인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하긴 그런 만큼 시아버지가 더 힘드셨을 수도 있었죠. 눈 가는 모든 곳에 두 사람의 기억이 서려 있었으니 그걸 아침 저녁으로 마주하는 게 당신한테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싫었어요. 이 집에 다른 사람이 산다는 상상만으로도 슬퍼졌으니까요. 그렇지. 그럼 이건 어떠냐? 이 집에 너희가 들어와 살고 내가 조그만 집 하나를 구하면 되지 않겠냐? 그럼 남겨진 추억도 고스란히 챙길 수 있고 난 청소 걱정 덜어서 좋고.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저희 둘이 이 큰 집을 어떻게 써요? 봐라. 너희 둘이 쓰기도 너무 큰데 하물며 나 혼자서 이 집을 어떻게 쓰니?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온다고요. 원래도 셋이 있던 집이잖아요. 초이도 좋대요. 그러니까 저희 말대로 하세요. 된다 안 된다 엄청 싸웠네요. 싸웠다는 말은 좀 아니고요. 그냥 그 문제로 이야기가 길었어요. 시아버지는 좀처럼 제 의견을 받아주시지 않았답니다.
다른 문제라면 뭐든 들어주셨겠지만 그건 저희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했던 때문이었어요. 설득하기가 어렵긴 했지만 제겐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초이가 시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어쩌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는 다시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원래대로 1층을 쓰셨고 저희가 2층을 썼어요. 집이 워낙 크니 아버님 말처럼 청소하기도 쉽지가 않대요. 그래도 부지런히 쓸고 닦으니 다시 예전의 온기가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 나갈 때였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 차를 몰고 오는데 집 앞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것 같대요. 사실 저희 동네에서 길거리에 서성대는 사람들을 보는 게 흔하진 않아요. 다른 큰 집들이 몰려있다 보니 항상 차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큰 길가에 있는 동네 마트도 걸어서 가기보단 차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랍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부자란 뜻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신기하다 그러고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머문 곳이 저희 집 앞이란 게 문제였어요. 좀 무서웠어요. 어차피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과 마주칠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 많은 집 중에서 하필 저희 집 앞에서 서성이니 신경이 쓰일 밖에요.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건가 싶었지만 집 앞에 있다고 그럴 수도 없으니 더 그랬어요. 혹시 몰라서 주차장 문을 개방시키면서 저희 집 주차장은 리모컨으로 여는 구조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는데 온몸에 털이 다 섰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있던 그 사람은 제가 아는 누군가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잘못 봤나 했어요. 잘못 본 게 맞았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 같았어요. 20여 년 전 사라진 제 남편 말이에요. 급하게 차를 세우고 뛰어갔어요. 당신이야? 정말 당신이야? 정말이었어요. 세월이 덮친 흔적이 여실했지만 제가 아무리 긴 세월이 흐른다 한들 남편을 몰라볼 순 없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근데 남편은 그러질 않았어요. 남자랑 여자랑 달라서인 거였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우리가 20년을 못 보고 살았다는 자각도 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당신이 여기를 왜 와? 여기가 어디라고? 어서 도망쳐, 어서!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도망치라는 소리부터 하더군요. 너무 이상했어요. 불안에 가득 찬 남편의 눈도 그랬고 저를 보고도 쫓아내기 급급한 그 몸짓도요. 당신 왜 그래?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여보, 말 좀 해봐. 이야기는 나중에. 당신 여기 있으면 위험해. 설마 초이 데리고 온 건 아니지? 자세한 말은 나중에 해줄 테니 일단 당신은 여기서 벗어나. 내가 당신이랑 초이 지킬게. 그러니까 어서 가라고. 제가 말을 안 들어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근데 제가 가긴 어딜 갑니까?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인데요. 영문을 모르겠는 남편의 등장과 이어진 이상한 말들 때문에 제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도 없었어요. 차에서 볼 때는 영락없는 노숙자의 행세였던 남편이었지만 너무 놀라 그런 걸 볼 정신도 없었습니다. 일단은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게 먼저였어요. 일단 들어가자, 응? 들어가자. 애처롭게 매달렸어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제 눈앞에 있었으니 제가 해야 할 일은 그게 다였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남편을 다시 놓칠 수 없다는 마음뿐이었답니다. 근데 남편은 그런 제 맘도 모르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를 뿐이었어요. 당신 이러다 진짜 죽어. 왜 내 말을 안 들어? 가라고. 어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으면 다른 주민이 신고를 다 했을까요? 원래가 조용한 동네였으니 남편의 고성이 더 잘 들렸을 겁니다. 잠시 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대요. 저희 때문에 온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럴 확률이 컸어요. 그걸 보더니 남편이 기겁을 했답니다. 저것 봐. 어서 가.
내가 연락할게. 빨리 가! 잡았어야 했어요. 근데 못 잡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달아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으니까요. 여보, 어디가? 여보! 뒤도 안 돌아보고 남편이 달려나갔고 그 모습을 본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금세 경찰차가 제 옆에 멈추고 경찰이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누가 행패를 부리는 것 같다고요. 저 사람입니까? 어느새 까마득히 멀어진 뒷모습의 남편을 경찰이 지목하대요. 다치신 곳 없으신지요? 저 사람이 혹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 사람 제 남편이에요. 그럼 가정폭력입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떠오른 생각 하나가 바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거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으니까요. 사실 차를 타고 따라잡으면 될 일이었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뒤라 그 간단한 것조차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 사람 좀 잡아주세요. 남편이라면서요? 네, 남편 맞아요. 그러니까 잡아주세요. 경찰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가정폭력도 아니라고 했으니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에 개입할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제가 간청하다시피 남편을 잡아달라니 영문을 몰라 하면서도 일단은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듣죠. 김 경장, 저 사람 잡아! 경찰차가 다시금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달려갔습니다.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걸 지켜봤고요. 경찰이 남편을 잡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어요. 골목 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더는 볼 수가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너무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제가 무얼 본 건지도 이해가 안 됐고 무엇보다 그 상황이 현실인지조차 장담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흔들 그때였습니다. 애미야, 너 괜찮니? 왜 그러고 있어? 동네를 뒤흔든 소란에 집안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나오시다 저를 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모습에 크게 놀라시고는 저를 향해 오시더군요. 아버님을 보자 막 말이 터져나왔어요. 아버님, 그이가 왔어요. 그이가 왔어요. 그 일하니? 애미 너 지금 무슨 소리를? 그러다 뭔가 짚이셨나 봐요. 하진이 말이냐? 우리 하진이가 왔다고? 여기에? 우리 집에? 네, 그이가 왔어요. 근데 이상해요. 저보고 도망치라고, 죽는다고. 제가 잡았어야 했는데 너무 놀라서 저 어떡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는 제 말을 용케도 알아들으셨어요. 방금 전에 경찰 사이렌이 울리더라만. 혹시 하진이 때문이니? 그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잡았겠죠? 그이 놓치면 안 되는데 잡았겠죠?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어떻게 들어가요? 그이부터 찾아야죠. 경찰이 놓쳤으면 어떡해요? 그럼 어떡해요? 아무튼 들어가자. 내 알아볼 테니. 집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혹시 그 사람 놓치면 두 번 다시 못 볼 것 같았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경찰이 남편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그 짧은 시간이 왜 이리 무섭든지요. 경황이 없긴 했지만 남편이 이상하단 건 분명히 본 때문이었어요. 역시나 그랬답니다. 저분 성함이 유아진 씨라고요? 신분을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그러니까 아버님 되시고 아내 되시고요. 근데 크게 잘못을 저지른 건 없으니 여기 서명하시고 데려가시면 되겠지만 제 생각에 유아진 씨 상태가 정상적이진 않아 보여서 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와서도 난동 부리고 난리였습니다.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경찰에게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거기까진 신경을 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것보단 남편을 확인하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저 남편 먼저 보고 싶은데요. 아, 네. 남편분이 난동을 부리셔서 선회에 못 두고 저희 대기실에 있답니다. 난동이라뇨? 저희 남편이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럼 저 못 보나요? 일단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저희 경사님이랑 아버님이 이야기 끝나는 대로 조치될 겁니다. 금세라도 남편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심장을 조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남편을 볼 수 있었던 건 불과 30여 초에 불과했어요. 20여 분이 지나고 병원복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남편을 데려갔거든요. 놓으라고!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잖아! 왜 내 말을 안 믿어? 여보, 설랑아, 너 어서 도망쳐.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악담을 했거든요. 시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아버지의 표정에 스치는 그 상실감은 당연한 거였고요. 그렇게 남편이 병원차에 실려갔고 저는 영문을 몰라 시아버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제 얼굴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결국 시아버지가 모두 사실을 털어놓으셨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하진이 외국 가서 실종된 게 아니었어.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실종이 아니라뇨. 아버님 혹시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미안하다. 이 하진이 부탁이었어. 너도 모르게 해달라고. 미안하다. 그래도 너한테는 이야기해야 했는데 진짜로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털어놓은 비밀은 저에겐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긴 세월을 속이실 수가 있었을까요? 남편은 태생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시아버지 집안에 그런 분이 몇 분 계셨대요. 꼭 유전적인 문제랄 순 없지만 남편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피해망상 같은 증세를 보였대요. 꾸준히 치료를 하고 했어도 좀처럼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고요. 그래도 대학 시절부터 나아지나 했는데 결혼 후 그 증상이 더 심해졌대요. 누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을 수시로 보아왔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 나절 거실에서 괴로워하던 남편을 본 게 바로 그거였어요. 결혼하기 전 그렇게 자기를 따라다니던 절 멀리하려던 것도 그래서였어요. 자기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제가 불행해질까봐 무서웠던 거죠. 그럼에도 절 너무 사랑하니 결혼한 거였어요. 그런 제가 그리고 자기의 딸이 괴물로 보이는 자신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끝까지 감추려고 한 거였답니다. 저한테 말해줬으면 됐잖아요. 그럼 치료받게 했을 텐데. 나도 하진이한테 그렇게 말했어. 근데 하진이가 한사코 그건 싫대. 자기 발로 정신병원 들어가서 나아서 온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진이가 자기 발로 병원 들어가기 전에 뭘 봤다는 줄 아니? 너랑 초이가 자기 죽이러 온 사자라고 그랬어. 자기 아내와 딸한테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이 견딜 수 없이 혐오스러웠을 거다. 그래서 더더욱 말을 못한 거고. 미안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낫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모양이다. 남편은 엄청난 치료에도 불구하고 낫지를 않았대요. 오히려 자신을 뒷바라지해주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리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삼엄한 경비를 뚫고 탈출한 거였어요. 자기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물리치고 저와 초이를 구하겠다는 생각으로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몰랐대요. 그런 말씀을 왜 한 번이라도 안 해주셨어요? 결혼 전에는 몰라도, 아니, 결혼 전에라도 해주셨어야죠. 그래야. 맞다. 우리 욕심 때문이었어. 하진이가 좋은 사람 만나 살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너한테 말 못했다. 너를 놓치기 싫어서. 비로소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의 숨은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시어머니를 시달리게 했던 죄책감의 정체 말입니다. 두 분 마음을 모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한동안 두 분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계속 그럴 순 없었습니다. 두 분이 잘못을 저지르신 건 맞지만 그 오랜 세월 제게 해준 모든 일들은 그 잘못을 100번, 1000번 갚을 만한 사랑이셨으니까요. 이젠 두 분에 대한 원망 따위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남편 모두에게 죄송해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아프게 살아오신 것에 대한 연민만 있지요. 연민이든 원망이든 그까짓게 뭐 중요하겠어요. 지금 제게 중요한 건 잃어버린 남편을 찾는 일이겠죠. 두 분은 20여 년 세월을 바치고도 실패했지만 전 다를 겁니다. 아니, 달라야 해요. 제 지난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그리고 저희 딸 초이를 위해서라도 다르게 만들어야죠. 두고 보세요. 우리 딸 초이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걸을 때 그 옆에 남편이 서나 안 서나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자식의 병을 알면서도 감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 못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사연자님이 오랜 세월 아무것도 모른 채 고통받았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분명 가슴에 상처는 남으셨을 텐데 누굴 원망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시니 말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털어놓으셨더라면 어땠을까요?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